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한국은 비가 많이 왔으며 앞으로도 각종 태풍으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와 관련해서 한국 군인들의 활약이 담긴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가 만드는 다리인 장관 조립교를 보고 극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유튜브나 각종 밀리터리 관련 채널에서 그들은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당장 가서 그들의 작업 장면을 보고 싶다는 등 저 다리를 사람 손으로 짓는다는 것이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이는 해외 네티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끊어진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육군 장병들은 간편 조립교 건설을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장관이 아닌 간편 조립교라고 해도 육군이 흘린 땀으로 주민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장관 조립교 공병이 얼마나 대단한지 뒷부분에서 살펴보고 우선 지방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요, 바로 강원 인제군 산골마을의 유일한 다리가 이번 폭우로 내려앉아 주민들이 고립 생활을 이어가자 육군 3군단이 12일 임시 교량을 설치한 것입니다.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를 흐르는 인북천은 지난 5일 집중호우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져 하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양지교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에 일명 양지말로 불리는 천도 1, 2, 5반을 오가는 차량이 전면 통제돼 주민들은 이날까지 고립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21가구 42명이 사는 양지말은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추와 옥수수 출하 시기에 다리가 내려앉아 한 해 농사를 공칠 위기에 누웠습니다. 또 가축사료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마을 내 축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육군 3군단은 작전 지역 내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무너진 다리 위로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 조립교를 내려앉은 양지교 교각 위로 구축해 차량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3군당 공병 여단 장병 70여 명은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교각을 들어 옮기고 고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다리는 최대 24톤까지 견딜 수 있어 농축산 차량이 맘 놓고 마을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고립됐던 주민들은 다리를 놓아준 육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지말 이장 박상영 씨는 차가 오갈 수 없어 주민 불편이 여간 아니었고 농사까지 공칠 상황이었다며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장병들이 다리를 놓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량 구축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대현 중령은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군은 길이가 52m에 이르고 가설에 필요한 인원과 시간이 더욱 단축되는 신형 전술 교량을 2024년 이후부터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시에 군의 완벽한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 조립교를 세우는 육군들은 보기보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리는 원래 전쟁 시에 퇴보를 확보하거나 끊어진 다리를 신속하게 복귀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인데 6.25 당시 우리나라의 다리가 곳곳에 파괴되어 퇴로가 막혔는데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한 장비로 현재까지도 쓰이는 일종의 재래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을 때 2차 대전 때 쓰던 장관 조립교를 다시 활용해서 강을 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역시 많은 다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 육군이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장관 조립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조립된 다리들은 아직까지도 이라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모듈을 일일이 군인들이 수동으로 조립하게 되어 있는 점입니다. 모듈당 무게는 260에서 300kg가량으로 사람이 들기에는 매우 무거운 중량으로 보통 4명 이상의 장병이 붙어서 동시에 호흡을 맞춰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병대원들은 보통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매우 긴장된 가운데 합을 맞춰 모듈을 옮기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장관 조립교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는 곧바로 대형 사고로 연결되므로 그 무엇보다 긴장된 작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작업 프로세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용되는 것은 오직 군인들의 몸과 집중력이라고 할 정도로 100% 육체 노동입니다. 또한 다른 군대 보직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병장들이 잠시 뒤로 빠져서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참 병장들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신참들에게 바짝 군기가 들도록 으름장을 놔야 하죠. 이 작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동안에 무슨 사고가 났었는지 상세히 후임병들에게 얘기해줍니다. 무겁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손을 놓치게 되면 즉시 극단적인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은 보통 적이 교량을 폭파해
파괴됐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작아 보이는 연결 핀이라도 5kg 내외로 무겁고 동시에 잡아당기고 미는 동작까지 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호흡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간 조립교 훈련은 연중 여러 차례 반복을 하여 완전히 숙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간 조립교는 전시 상태를 가정해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는 다리이므로 수십 톤의 탱크가 지나갈 다리를 불과 1시간 내에 만들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철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무쇠들을 만지고 직접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조립이 완료된 장갑 조립교는 장갑 전투 도저가 직접 교량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과거 많은 공병대원들은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직접 다리를 밀어 반대편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수작업을 통해 교량이 만들어지니 그야말로 군인의 땀으로 지어진 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공병대에서 장관 조립교 훈련에 한번 참여한 군인들은 그 다음 훈련이 제발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농담으로 온라인상에서 꿀보직인 장관 조립교 공병대로 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병대에 지원하면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니 반어적으로 꿀보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공병대에서 민간 지원을 많이 나가 소위 삽질을 하는 경우가 군생활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제대하자마자 공사판에 뛰어들어 노가다 일을 통해 꽤나 돈을 벌기도 했다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어진 장관 조립교는 실제로 진짜 다리와 같은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강철로 이루어졌기에 내구성과 지속성에서 기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이 수해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는 매우 신속하게 다리를 만들어 오랜 기간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장관 조립교를 조립하고 제대한 사병들의 각종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부상의 위험이 커서 재래식과 같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편 조립교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등이 들어가 상당히 경량화되어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위험을 비롯해 고되게 다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여전히 장병들에게 너무 과한 임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군납 비리를 보면서 막대하게 세워나간 국방비가 군 현대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최근 육군 장병 월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군인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에서 25년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5년까지 96만 3천 원으로 올해 월급 54만 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2022년 67만 6천 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 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간 뒤에 일부 네티즌들은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세금이 그만큼 투입된다는 것인데 군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지급된다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군입대하는 청년들은 그렇게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군대에서 겨우 10,000원 남짓 돈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어떻게 100만 원을 많다고 할 수 있느냐, 155mm 포를 들고 산을 올라봐야 알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아무리 100만 원, 심지어 몇 배인 수백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할 것이라며 군인들이 그에 합당한 월급을 갈수록 받게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글들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공병대의 다리를 비롯해 어김없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활약은 나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직업군으로 소방수와 경찰 그리고 군인을 꼽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추앙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월급을 비롯해 많은 처우 개선과 일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초집중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정말 큰일 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베와 개인적으로 친하고 일본에게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모든 상황이 급반전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특유의 악담 주문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치매이다는 아주 가벼운 정도이고 새로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에게까지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본의 운명이 걸려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악담 주문 기사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워낙 세계에 끼친 영향이 급변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러시아는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라는 등 국가마다 엄청난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은 그동안 트럼프의 친일 행보 때문에 아베가 중간 보스 역할을 자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챙긴 혜택이 너무 큽니다.
그 혜택이 트럼프의 재선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지가 달려있는 대선입니다. 일본으로서는 반드시 트럼프가 재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지지도가 높은 바이든에 대한 견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 운동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결국 추궁당한 바이든의 침해라는 기사는 현재는 바이든이 지지도가 좀 높지만 결국 트럼프가 당선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그 이유로 바이든의 침해를 꼽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치매기가 있어서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독한 최후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은 이라크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고독한 싸움을 해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지를 미국 국민들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매 바이든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미국 국민들은 잘 생각해야 한다는 식의 협박성 기사입니다. 바이든의 불편한 진실편은 바이든은 현재 77세인데 4년 임기를 마치면 80이 넘는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74세이지만 이 3살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연설 원고도 제대로 못 읽는 바람에 파킨슨 병이 아닌지 의심을 받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고 건강한 트럼프와 토론을 하다 보면 바이든의 수준이 드러날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에 걸맞는 자질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끊임없이 바이든을 향한 패배를 위한 중얼중얼 주문은 끝이 없습니다. 일본이 왜 이러는지 일본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의 지지도가 높아서 승리를 점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일본의 국제투자 분석가인 오오하라 히로시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중국은 되살아나고 일본은 반일 민주당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역대로 미국 민주당 정권은 반일 정권이었다 라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하라는 미국 민주당 정권의 반일은 역사적 전통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1998년 일본을 들리지 않고 9일간 중국에 체류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일본으로서는 아주 치욕적인 일본 패싱 사건으로 기억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 오하라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군인을 강제 수용소에 보낸 것도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일본인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시킨 것도 민주당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일본인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한 것은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1992년 부시 대통령이 했는데 둘 다 공화당인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미국의 고용 상황과 경기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봤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 상황과 경기가 악화되면서 혹시나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의 민주당 정권이 친중국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는 비판은 일본뿐 아니라 트럼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까지 중국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틀린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일본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내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중국 것이 될 것이고 그 경우 미국인들은 중국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인데 지금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을 생각하면 효과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은 중국에 나약하지만 자신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경제 도발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강경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바이든은 치매이며 오바마 정권처럼 중국을 추켜 올려줄 것이다 라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지목한 여성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트위터의 짧은 영상과 함께 느림보 조와 사이비 해리스는 퍼펙트한 짝꿍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런 해리스에 대해서도 일본은 30년 전의 연애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했고 해리스가 잘못된 사법 제도를 악용한 검사 출신이다 라고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뜻대로 트럼프가 재선될 것인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궁금합니다. 한국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뀔 정도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워낙 좌충우돌로 뒤집어 놓은 세계 질서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선거 이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김정은을 꼭 만나겠다 라며 러브콜을 보내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좋을까요?